자본시장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일 넘기면 제가 볼 땐 사법부가 마비되고 네. 그러면 야당에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그럴 텐데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1,500원을 넘어갈 거예요. 14일, 15일에. 세상에.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나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월요일 어피티 오네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목요일마다 저희 진행했었던 전문가 초대석을 월요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김원장 기자님 모셨고요. 일단 너무 반가운 분이셔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95년도에 KBS 입사해서 28년 조금 더 넘게 기자 생활 하다가요. 작년에 여차저차해서 회사를 나와서 네. 지금은 3프로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김원장 기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떨려요. 떨리세요? 아, 너무나 베테랑이신데 제 네이버 뉴스를 보는데 정치 탭에 들어가도 경제 얘기가 나오고요. 경제 탭에 들어가도 정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나라 경제가 거의 정치 상황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또 나라 경제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진짜 좀 어려운 건가요? 어렵죠. 네. 우리가 연말에 어르신들 계시는 양로원이나 이런 데 네. 취재 가면 항상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네.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매년. 경기 좋다고 한 적은 없는데 네. 우리는 해마다 늘 3% 4%씩은 잘 성장해온 나라니까 힘들다 해도 경제는 커지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해마다 8%씩 성장하면 10년 지나면 나라 경제가 2배가 돼요. 네. GDP도 복리로 성장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성장한 나라들이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있고 지금 베트남이 한 10년째 하고 있고 네. 우리는 그걸 25년 동안 했어요. 정말 잘해왔네요. 중국은 그거 한 다음에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4% 네. 5%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25년 동안 해왔어요. 아, 그러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1%대가 됩니다. 네. 물론 과거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 2008년도나 IMF 1998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꼬꾸라진 적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외부 영향으로 그런 거고, 네. 우리 스스로 아무 영향이 없는데 1%대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있어요.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네. 2.0%라고 네. 하는데 잠재 성장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재정 투입이나 통화 이런 걸 조절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성장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만으로 올릴 수 있는 성적. 아, 과외나 뭐 이런 거 안 받고 뭐 열심히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네. 학교 수업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2.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네. 쉽게 설명드리면 성장이 멈췄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성장이 멈춘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건가? 뭐 월급이 줄어든다는 건가?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줄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멈추고 있다. 아, 그것이 멈추고 네. 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 굉장히 커요. 환율이 좀 우리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는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GDP가 비슷합니다. 네. 오. 근데 우리 스스로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데 가거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국과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경제를 비교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 그 국민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돈이죠. 그 기업과 네. 국민, 정부가 10배요, 뭐 5배요, 2배밖에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고 네. 경제가 성장하면 얼마나 큰 나라가 훨씬 더 될지 크겠네요. 알겠죠. 네. 네. 강남 신세계, 반포 신세계 같으면 1년 매출이 3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록범기의 어떤 백화점, 도쿄 백화점보다 매출이 많아요. 이걸 인식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임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아직 멀었어. 임금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 우리는 아직 선진국 아니야.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슨 대학병원 간호사가 연봉을 7천만 원씩 받아. 그럼 큰일 나지. 뭐 그런 식으로. 뭐 버스 기사가 무슨 연봉을 5천만 원 받아. 뭐 사회주의 국가야?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국가의 경제는 이만큼 커졌는데 네. 물론 사람들이 받는 거.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되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열심히 살자. 이게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하지만 정확한 인식은 필요한데 그러네요. 요게 사회적으로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다 보니까 뭔가 국민들이 허리를 펴려 그러면 네. 아직 아직 그럴 게 멀었어. 아니야. 조금 더 하자. 최저임금을 왜 올려? 응? 더 열심히 살아야지. 네. 이런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나오는 잘못된 거죠. 메시지가. 그런데 기성세대, 저 같은 세대는 네. 굉장히 힘들게 달려온 것 같지만 달려오면서 많은 걸 얻었거든요. 그런데 20, 30대 제가 느끼기에는
20, 30대는 뭐 좀 달려보려 그러면 부모 세대가 야 그거 더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얻는 것도 없거든. 예를 들어 나는 정규직 일자리도 없어. 저희 때는 네. 대학교 4학년 때 그렇죠. 나 때는 들어가는- 말이야. 네. 본격적으로. 그냥 증권사 같은데 시험을 보러 다녀요. 네. 가면 면접하면 3만 원씩 주거든요. 갈 면접비. 생각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은 딴 데 있는데 네. 그냥 친구들이 가면 삼성생명 이런 데 면접을 보러 가요. 네. 3만 원씩 주거든요. 얼마나 큰 돈인데 3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게 거마비가 아니고 그냥 면접비죠. 거죠. 면접비. 그런 네. 식으로 일자리도 되게 풍부했고 골라가는 거죠. 뭐 조금 과장하자면. 네. 과거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뭐가 얻는 건 없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아직 멀었어라고 하니까 네. 되게 답답한 거죠. 답답한 네. 거죠. 그래서 저도 요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약간 저는 운동하고 경제 그 생활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미 힘숨찐이야. 힘 엄청 세고 등치 이만한데 자꾸 먹는 거는 요만한 식단 먹으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덩치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야위였을 때 그렇죠. 네. 우리가 일단 그걸 인식한 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맞고 우린 더 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다. 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현재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윤석열 디스카운트 같은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정말 초유의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한국 금융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안 그래도 내수 어렵다고 저희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숫자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일 크게는 말씀드린 성장률인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2025년 올해에 한 2.2, 2.1% 정도 성장할 거다.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더 성장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계엄 이후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계엄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한국은행은 1.9에서 1.5로 내려잡았고 네. 정부는 1.8로 내려잡았고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은 지금 1.2까지 내려잡고 와.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이 요만큼인데 네. 우리가 1.2인데 1.5 정도 성장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2%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1.2 성장하는데 물가가 2% 오른다. 네. 무슨 말이죠? 우리 주머니는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경제는 지금부터 뒷걸음질. 지금부터 뒷걸음질.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면 이 계엄이 우리가 그 어림짐작으로만 해보면 0.5%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성장률이. 네. 근데 우리 GDP가 2,500조 정도 돼요. 연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달러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2,500조에 0.5면 12조 5천억 정도를 가볍게 계엄 한 방으로 기본으로 날아간 건데 네. 이거는 그냥 수치일 뿐이고 예를 들어 제가 깜짝 놀란 게 1월 설비 투자 네. 설비 투자. 이건 전월 대비해서 12월에 했던 게 100만 원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네. 1월에 마이너스 16%예요.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다. 기업의 회장님들이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사업 계획서 잠깐 놔둬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젠가는 쓸 돈이니까 뭐 좀 있으면 풀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기업부터 이렇게 우린 대기업 경제이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위에서 계획을 발표를 안 하고 확정을 짓지 않으면 쭉쭉쭉 내려가서 맞아. 저 거리에 간판 회사까지 왜 이렇게 일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저희도 그 경기에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네. 미디어업들도 요즘 진짜 어렵다고 서로 통화하고 맞죠? 네. 요즘 그쪽도 문의 안 들어오냐 하면서 저희들끼리도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설 현장 하나가 멈추면 포크레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포크레인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뭐 드라이클리닝 하나라도 아낄 거 아니에요. 세탁소 그린스펀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세탁소에 물 그 일감 들어오는 걸 늘 체크했다는 거예요. 네. 그 연준 의장을 15년이나 했던 그린스펀 할아버지가. 네. 네. 그게 이제 맞는 말인 거죠. 그럼 이제 세탁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대기업들은 투자를 안 한다 치고 나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그렇죠. 하지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그 방송 채널들도 이번 주에는 선고하겠지 하면서 섭외를 쫙 해놨다가 다음 주에 오시죠. 3%도 진짜요? 3%도 수요일 금요일 계속 비워놓고 있다가 비슷하시구나.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제 탄핵이 이번 주에 뭐 결정이 될지 탄핵안이 다음 주에 될지 18일을 넘길지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환율을 보면 탄핵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워지겠다는 말이 번졌던 지난주 목요일 날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치를 팔았어요, 우리 주식을. 자본시장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일 넘기면 이러면 제가 볼 때 사법부가 마비되고 네. 그러면 야당에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그럴 텐데 네. 그러면 환율이 작동을 하겠죠. 네. 예,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말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마 달러 가치가 1,500원을 넘어갈 거예요. 14일, 15일에. 세상에.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나와요. 아, 네. 이 나라가 답이 안 나오겠는데 하면 이 나라 자산을 팔고 이 나라 주식, 이 나라 돈, 이 나라 부동산을 팔고 든든한 돈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쵸. 그럼 서울 외환시장에서 나 이거 삼성전자 주식 팔래. 너희들 좀 불안해. 예?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팔고 마이클이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려면 달러를 바꿔 가겠죠. 그럼 달러 수요가 높아지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값이 높아지고 달러 값이 높아진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 그렇죠. 원화 네. 가치가 낮아지고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은 약간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외국인 투자자도 왜 돈 이렇게 팔고 나가는 거야 했었는데 요즘엔 갖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네.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계엄 이후에 제가 경제가 어느 정도나 우리가 손실을 봤나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환율도 지난해 초기에 1,300원이었어요. 그때도 지금 높다 그랬잖아요. 1,470원이란 말이죠. 네. 우리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내린 거예요? 우리 돈의 가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환율이라는 건 밖으로 우리나라를 나가서 밖으로 나갔을 때 나의 키를 재는 단위예요. 내가 174cm인데 미안해. 지난달부터는 12% 깐다. 넌 161cm야.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게 다 계엄이 해낸 거예요. 네. 그렇죠. 너무 무섭다. 그리고 그래도 선고가 좀 잘 이루어지면은 이런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뭐 큰 산은 넘겠지만 네. 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올해는. 비단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굉장히 좌우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유독 심하고 그래도 여러 어쨌든 가지. 빨리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결국 경제 얘기는 경제 뉴스는 항상 걱정할 거리들이 좀 많은데 좀 좋은 소식으로도 가끔 가다가 저희도 머니레터 매일매일 발송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정한 얘기만 하니까 좀 죄송해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채가 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됐다. 뭐 이런 뉴스가 박수 네, 한번 네. 터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나오면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엄청 길겠습니다. 왜냐면 좋은 뉴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쵸. 우리 정부가 나라 빚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나라 빚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그걸 조금 이렇게 하다 안 돼가지고 올해 1월부터 국채 발행량을 엄청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부에 대한민국 부채라고 적히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 정부의 기록으로 남으니까 미루다가 올 초에 국채 발행량을 올해 발행 예정량을 기재부가 발표하는데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또 국채값이 폭락을 했죠. 사실은 국채값이 올라야 되는데. 세계 국채지수 편입한 것까지는 와 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뚝 떨어지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걱정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 뉴스, 정치 뉴스가 이제 한데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경제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에 관련해서 꼰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네.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요즘요? 왜냐하면 지금 20, 30대가 본 자산 시장은 키가 자라는 것만 봤거든요. 나비가 딱 태어났는데 3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7월이에요. 날이 계속 따뜻해지는 것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을이 오고 겨울이 겨울이 오거든요. 자산 시장에는. 네. 그런데 투자의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것만큼 내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건 없다. 맞아요. 이건 나 정말 배가 너무 아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리적 사고가 안 돼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제한된 합리성. 네.
절대 안 돼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자본시장 앞에서 누군가 돈을 벌면 합리성을 잃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자산시장이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단계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젊은 세대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 세대에서는 집을 사서 엄청나게 평가 차익을 남기고 또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다가 평가 차익을 남기고 그걸 많이 오른 다음에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위험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 부자가 되냐.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있던 말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전 댓글로도 그런 걸 많이 받고 그 말씀은 뭐 100% 맞아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자산시장은 더 오를 것이고 그럼 기성세대는 또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도 기성세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는데 지금 너무 무리하게 특히 지금 우리 주식 같은 것도 너무 부채를 많이 끼고 거의 17조 원, 18조 원이 부채예요. 네. 이거 대출 7% 8%짜리 이자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증권사에서 수익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할 때가 됐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오르칸님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앞에서 잠깐 기자님이 임금 수준 이야기를 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성세대 분들 말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올리는 게 그렇게 경제 손해인가요? 이 논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진국은 왜 올려요? 그러게요. 다 망했겠네. 미국은 뭐 예를 들어 팁을 받는 주마다 다르고 국가의 기본 최저임금이 있고 주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국가 최저임금 주에서 그걸 설정 안 하면 주정부의 최저임금을 이제 마진으로 적용받는 거고 네. 그 위에 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이 또 있어요. 맥도날드 이런 데 팁 안 받으니까 그거 또 올라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최저임금은 좀 달라요. 네. 그 제가 말했잖아요. 급격히 올리면 안 돼. 뭐든 리스크가 급격히 아니야. 내리면 갑자기 가운데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지난 정부 때 처음 첫 해에 급격히 올렸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최저임금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가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쵸. 우리나라에서 진짜 힘든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그리고 미국보다 선진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 그리고 자영업이 다 고만고만한 정말 겨우 먹고 살 만한 영업이익률을 지키고 네. 있는데 거기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확. 이제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편의점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열심히 해서 300만 원 버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애는 220만 원 가져간다. 이런 주휴수당까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최소한 저는 올려야 하는데 편의점 점주가 여보 이게 정부가 계획을 내놨는데 이게 4년 후에는 이게 10,000원이 넘어가. 예측하게끔 해마다 그 정도는. 4%씩 올려서 4년 후에는 우리가 10,000원이 올라가. 한꺼번에 2,000원 안 올려. 그럼 이거 봐. 우리가 지금 한 1년에 8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야. 4년 후에.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도 예측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우리 그런데 재택할 이제 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부세도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보유세 부담도 선진국처럼 실효세율 그러니까 이것저것 공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이 집값의 1%가 되게 우린 지금 0.3% 정도인데 1%가 되게 이렇게 쭉 해서 10년 계획을 올려놨어요. 지금 네. 급격하게 안 올렸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확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확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세부담은 높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부담이 되니까 이걸 낮춰서 집값을 좀 살리려고 군부를 떼는 거니까 이것도 특별히 잘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제는 예측 가능하게 해요. 예. 그쵸.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익을 보고 어떤 갑자기 사람은? 손해를 봐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할 때는 한 7, 8월 여름 정도 되면은 갑자기 이제 노동자 쪽과 사용자 쪽이 서로 이렇게 누워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쪽은 또 엄청 높이는 거 얘기하고 한쪽은 아예 깎는 것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막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번엔 정말 도대체 어떻게 나오려나 하면서 막 긴장을 하게 돼요. 예측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저는 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아까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아직도 더 꽁꽁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를 들어 기성세대가 우리 직원들은 6시면 다 퇴근하고 주말엔 카톡도 안 읽어. 일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선진국이 되려고 하죠? 서로 잘 살려고 하는 주 거죠. 70시간 일하려고요? 아니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 주말에 부장이 보낸 카톡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말에. 물론 우리가 벤츠를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잘 살려고 하는 건 5시에 퇴근해서 잠실 야구장까지 가려면 그 앞에 치킨도 사고 맥주도 사려면 6시 반에 경기 시작하는데 5시에는 퇴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치킨 줄이 길어요. 그러니까 5시에는 퇴근을 해야 돼. 맞아요. 아, 그럼 맨날 2회 말 돼야 잠실구장이 다 차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좀 없애보자는 거거든요. 다 동의해요. 네. 기성세대도 동의하고 저 같은 꼰대 세대도 다 동의해요. 그리고 술자리에서는 카톡도 안 봐. 안 봐. 연대 나왔는데 카톡을 안 봐. 대형 얘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돼요. 야, 뭐 좀 했는데 그거 10만 원을 받더라. 완 도둑이야. 야, 와서 대충 봐주고 10만 원을 받더라. 뭐 그게 뭐 기술이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서 맞아요. 미국 가서 플럼버링 하면 미국은 있잖아. 요만한 기술 갖고도 잘 살아. 그래 선진국이야. 그렇게 하고 뒤 돌아서서 우리나라에서 뭐 저거 한 다음에 누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겠는데. 야, 내가 하는 게 나. 저는 날도도 시키지 마.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을 받아들이지 않아. 선진국을 받아들이지 맞아요.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조여매요. 그리고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 이데올로기는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쵸. 네.